며느라가,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좋은 곳에 가서 차 한잔 하려고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리고 있는 며느리는 혼잣말을 되냅니다. 괜찮아. 긴장할 거 없어. 죽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 잔고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0만 원도 채 남지 않은 그 숫자가 말이죠.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35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군요. 시집 온 지 10년 매일 반복되는 살림과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났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벌써 일어나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건강하시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가끔은 그 건강함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남편 태준이가 졸린 눈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드실 죽도 끓여야 하나.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요. 제가 대답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며 아침에는 항상 죽을 드시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태준이가 신문을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카드 대금이 또 늘었네. 이번 달에는 어떻게 감당하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태준이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급 화장품을 쓰시고 비싼 한약을 드시고 계셨죠.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은영아, 오늘 백화점에 가야 하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차는 작년에 새로 사신 외제차였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차죠. 저희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몇 달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테니까 키만 빌려주면 돼. 시어머니께서는 제 운전 실력을 믿지 않으세요. 몇 번 같이 나갔을 때 주차를 조금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운전에 꽤 자신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점심때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세일하는 게 많더라. 이 크림은 원래 20만 원인데 30% 할인해서 샀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 가격이라고 해도 14만 원이에요. 저희 한 달 생활비로도 모자란 금액을 화장품 하나에 쓰시다니. 그날 저녁 태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문제 정말 심각해. 이번 달 카드 대금만 200만 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업이라도 해야겠어.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찬 상태였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물어봤죠. 어머니,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요? 월 50만 원 정도 나가지.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 암보험까지 해서 50만 원이라니요. 저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보장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3억까지 나와. 종신보험은 5억이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물론 나쁜 생각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현실의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억 원.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봐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나가시더군요. 친구들과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은영아, 오늘도 차 좀 써도 되겠니?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호텔 뷔페라니 한 끼에 10만 원은 좋게 들 텐데요. 저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은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자동차 사고와 보험금에 대해 검색하고 있더군요.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 사고 처리 절차,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하나씩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가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급하게 컴퓨터를 껐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회사에서 조기 퇴근하래. 경기가 안 좋아서 인건비 절약한다고. 태준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정리해고 같은 거 있을까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태준이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져요. 시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의 운전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는 운전을 좋아하시지만 사실 그리 실력이 좋지는 않으세요. 특히 야간 운전은 잘 안 하시려고 하죠.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께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조금 취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술은 많이 안 드셨죠? 조금밖에 안 마셨어. 운전해야 하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정해 보였어요. 다행히 무사히 집에 오셨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나올까요? 저는 또다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부되는지 말이죠. 음주운전 시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문제없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고로 처리된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연구를 하듯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일상 패턴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언제 외출하시는지, 어느 길로 다니시는지, 어떤 장소에 자주 가시는지.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주로 백화점이나 병원 가지. 가끔 친구들 만나러 강남 쪽도 가고. 강남까지 가시면 교통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른 시간에 나가려고 해. 오후에는 너무 막혀. 시어머니는 주로 오전에 외출하셔서 오후 늦게 돌아오시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길로 다니시더군요. 집에서 나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셨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너도 운전 좀 더 배워봐. 나이 들면 운전하기 힘들어져.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야간 운전이 무서워.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 그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시야가 나쁜 상황. 그런 날이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자연스러울 텐데요.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압박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를 연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태준이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요. 은영아,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요?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3천만 원으로는 몇 달도 못 버틸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 용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은영아, 내일 병원에 갈 건데 같이 가줄래? 검사 받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운전할까요? 그래, 내가 운전해줘. 요즘 눈이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 탔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응, 고마워.
병원으로 가는 길은 제가 미리 계획한 경로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구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군요. 앞유리에 빗방울이 맺히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비가 꽤 오네. 천천히 가자. 네, 어머니. 안전하게 갈게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한적한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길이었고 다른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어요. 꽈당! 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얀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식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의식을 잃고 계셨고, 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깨어나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봤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졌나요? 네,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핸들이 돌아갔어요. 다행히 브레이크 흔적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고 했어요. 단순한 빗길 미끄럼 사고로 처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준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너는 다치지 않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어요. 태준이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의사는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험 사고조사팀입니다. 이번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현장 확인과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보험조사관이 온다는 건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긴장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보험조사관 김대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갑자기 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시속 50km 정도요. 비가 와서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김 대리는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브레이크 흔적을 확인하고 가드레일 손상 정도도 측정했습니다. 차량 정비는 언제 받으셨나요?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정기 점검으로요. 타이어 상태는 어땠고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문제 없었어요. 김 대리의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이 길로 자주 다니셨나요? 아니요. 병원 가는 길이라 처음 가본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길을 선택하셨죠? 병원까지는 큰 길로 가는 게 더 가깝던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리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안내해서요. 다행히 김 대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대답에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영아, 혹시 사고 전에 어머니랑 다툰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 내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 그런데 갑자기 너한테 운전을 맡기신 게 좀 이상해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준이도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눈이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겠다고 한 거고.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네. 하지만 태준이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세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까 잠깐 눈을 뜨셨는데 계속 뭔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렸는데 사고 관련된 얘기 같았어요. 나중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시면 자세히 기억하실 거예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사고 당시를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걸 알아차리실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조사관의 의심스러운 눈빛, 태준이의 이상한 질문, 그리고 시어머니가 깨어나실 가능성. 새벽에 태준이가 화장실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에 태준이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해서요. 메시지함을 보니 태준이의 형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은영이 너무 이상해.
어머니 사고 난 게 오히려 다행인 것처럼 행동해. 정말? 좀 더 지켜봐. 뭔가 수상하면 알려줘. 제 손이 떨렸어요. 태준이가 형과 함께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곳곳에서 의심의 눈길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사고 당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셨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은영아, 고생 많았구나. 내가 운전해줘서 고마웠어.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지만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어요.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고 나기 직전에 뭔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가 이상하셨어요? 차가 갑자기 흔들렸어. 마치 누군가 핸들을 급하게 돌린 것처럼. 비가 와서 미끄러진 거예요, 어머니. 그런가? 내 기억이 틀렸나 보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칠 수 없었어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 조사관 김대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엇인가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점이요? 핸들 조작이 일반적인 미끄럼 사고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혹시 사고 직전에 급작스럽게 핸들을 돌리신 기억이 있나요?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아니요.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거의 없어서요. 보통은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데 순간적인 일이라 브레이크 생각을 못했어요. 김 대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며칠 후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온몸이 떨렸어요. 블랙박스 영상까지 분석했다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행동도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 병실에 혼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의 형 성준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은영 씨, 고생 많으시네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고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들었는데요. 제 표정이 굳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평소에 어머니가 은영 씨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맡기신 게 좀 어머니가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셔서요. 성준이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마치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그 길로 가셨어요? 큰 길이 더 안전하고 빠른데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해서요.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리 계획한 길로 간 거였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은영아, 솔직히 말해줘. 혹시 어머니 사고와 관련해서 숨기는 게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형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내 행동이 좀 수상하다고. 저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데. 미안해. 하지만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서.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증거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시어머니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실 가능성이었어요. 만약 사고 당시의 모든 걸 기억하신다면 저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이 갑자기 깨어나셔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모든 걸 기억해내신 걸까요? 새벽 3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도 함께 갔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간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은영아, 태준아,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사고 당시 기억이 다 돌아왔어.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태준이가 제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았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핸들을 돌린 것처럼.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비가 와서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어. 은영이 내가 핸들을 급하게 돌렸더라고. 그 순간 태준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기억하세요. 응.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은영이가 계속 내 보험 얘기를 물어봤었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태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은영아, 정말이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고 충격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억해. 너 일부러 사고 낸 거지.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태준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성준이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보험조사관 김대리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군요. 이분은 보험조사관이신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김대리가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정은영 씨, 몇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핸들 조작이 명백히 고의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고 전 일주일 동안 귀하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 사고 처리 절차 등을 수십 번 검색하셨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검색 기록까지 조사할 줄은 몰랐어요. 또한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계획된 경로였던 거죠.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영아,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니를 일부러.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미워할 만큼 못했나?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도 함께 적용될 것 같고요. 태준이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은영이가 아니야. 성준이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그동안 병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태준이와 성준이는 시어머니 곁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영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등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하나씩 드러났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 사고 경로 답사, 심지어 날씨까지 고려한 계획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빚은 늘어가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겁니까? 사고만 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크게 다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제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어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였지만 곧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태준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는 퇴원하신 후 성준이 집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태준이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 보험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심리적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가셔서 추가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육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당연하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주셨던 시어머니를 제가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야. 태준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작성해뒀어. 서명만 하면 돼. 제 손이 떨렸어요. 이혼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 분할을 바라는 거야.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열자의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어디로 가요? 그건 내일이야. 더 이상 이 집에는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홀로 짐을 쌌어요. 10년 동안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가족의 신뢰, 남편의 사랑,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까지.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로서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 새로 시작할 기회는 주고 싶다. 반성하고 착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시어머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자격도 없었고 돌아볼 용기도 없었거든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매일 후회와 자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태준이를 다시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태준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시어머니께서 선처를 요청해 주셨다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제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보험 사기범이라는 전과자가 된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은영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니?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태준이를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변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태준 씨도.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응, 지금은 형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재혼했어. 축하해요. 행복해야 해, 은영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준이는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마트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작은 김밥집을 차렸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어머, 은영이 맞지?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내 얘기 가끔 하더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제 안부를 물어보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순자 것까지 2개. 할머니는 김밥을 드신 후 말씀하셨어요. 맛있네. 정성이 들어가 있어. 감사합니다. 순자한테 전해줄 말 있어. 네. 이제 정말 착하게 산다고. 그리고 여전히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죠. 가족의 신뢰, 남편의 사랑,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까지.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작은 김밥집 사장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매일 정직하게 일하고 손님들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상이 소중해요. 간혹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죄송하고 그리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에요.